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부 양산 최대 공원인 웅상 센트럴파크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고 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일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됐지만 한 달여 만에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됩니다.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 패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지침이 확대되는데요. 확진자의 폭증 등 변수가 없으면 12월 13일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일 평균 확진자 수의 증가와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해 방역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전국 모든 방역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백신 추가 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행됩니다. 기존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기반의 다중 이용 시설로도 확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 시설이 새로 추가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식사를 해야 되는 필수성으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하는데요.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미접종자 1인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인 내년 2월부터 실시되는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는데요.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만 기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번 강화 조치에선 생업시설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방역 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에 이르며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빠른 방역 조치로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임을 두고 촉발된 갈등이 이준석 패싱 논란으로 이어진 끝에 이준석 당대표는 당무를 중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준석 당대표는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언론사 포럼 참석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이후 당대표실은 당일 하루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29일 이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윤 후보의 충청권 방문 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에 불쾌감과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렇죠.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밖에도 이 대표가 반대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인선 등 선대위 인사당행은 이준석 패싱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개인 SNS를 통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 등을 게시하며 당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와 주변의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윤 후보가 선출된 이후 당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패싱이 있었다는 취지로 부연했습니다.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저는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윤 후보는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오해를 풀고 싶다며 만남을 원했지만 이어진 윤 후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만날 의사는 있다면서도 윤 후보가 윤 후보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받는다면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인선과 운영 등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갔고 극적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로 이 대표와 윤 후보 측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이 선대위 공식 출범을 사흘 앞두고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불투명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도 전격적으로 결정된 만큼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선 행보가 주목됩니다. 대전 유성 에코시티 조합원들이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미 대전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학화동 735번지에 41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으로 2018년 대전시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 승인권자인 유성구청으로부터 외부 일조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승인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종 그 사업 승인 단계에서 이제 유성구청에서 갑자기 이제 일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층수를 낮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유성구청의 이제 요구대로 층수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들이 수백억의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일 조합원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시청 주택정책관은 2018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청 도시개발과도 2012년 학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이전 내용은 정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시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사업 승인 때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19일 사업 승인을 접수한 후 대전시청 도시개발과에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청은 협의 공문 회신문에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냈고 유성구청은 이를 근거로 학하지구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4조 1항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자료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1조 권고치 만족을 위한 보완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측은 1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신기술 인증을 받은 반사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유성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대안으로서 어떤 반사경이나 민원 합의를 해주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대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반사경은 직사광선이 아니라서 안 된다. 곧바로 조합원 측은 대전시청 도시개발과에 2018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절차 문제 여부를 묻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회신문을 받아 유성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유성구청은 1조 관련된 도시개발과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전시 도시개발과는 최고 층수와 주택건설 규모만을 변경한 사항이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1조 조건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대전 학하지구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성구청은 대전시 도시개발과의 의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 질의 공문을 재발송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유성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 중인 주택사업계획은 2018년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변경 결정된 최고 층수 및 규모와 부합하며 반사경 설치 등은 주변 일조장의 저감 방안으로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대전시청 측은 유성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반사경 설치도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유성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이며 최종 승인 결정권은 유성구청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구청 측은 반사경 설치 및 민원 합의서 보완 서류는 인정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위원단의 의견에 따르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조합원 측은 이 사업이 위법했다면 처음부터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내주면 안 됐는데 2019년 9월, 2021년 1월 두 번에 걸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이 났으며 건축 심의까지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건축 심의까지 다 그 세대수에 맞게 허가를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지금 착공을 앞두고 불허를 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옆에 아파트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원래 14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25층까지 지어갖고 지금 다들 살고 있잖아요. 특히 과거 2018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심의 당시 동 배치 및 동마다 층수가 표시된 배치도를 제출했는데 일조 침해가 위법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었으면 당시에 지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에서 일조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자료도 있는데 당시 대전시 주택정책과 건축팀장이 환평을 검토했다고 언급했으며 조합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제출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유성 에코시티 조합은 2018년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한 행정기관의 처분을 신뢰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 매입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뒤늦게 행정처리 담당자의 엇갈린 견해로 사업계획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를 믿고 구를 믿고 저희가 여기 투자한 거지 뭐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을 믿고서 투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상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단위 계획했던 대로 허가 난 대로 저희가 해달라는 건데 이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유성구청이 제안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경우 약 50세대가 감소하게 되므로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일정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금융비용은 커져만 갑니다. 청약 절차 없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이들이 행정기관의 엇갈린 판단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5배에서 6배 정도 강해 일상 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상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역판을 짜야 한다며 우선 국내 확산을 최대한 늦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여름 델타 변이에 느슨하게 대처했다가 한순간에 퍼지게 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오미크론 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 확진자도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당초 밝힌 대로 재택 치료를 통해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데 실효성에서 회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동안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센 데다 백신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수위를 높이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해 확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말하며 그래야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부부의 거짓 진술을 시작으로 또 한 번의 대규모 감염 불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강화 조치 등 긴급 방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되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구애하는 포퓰리즘이 춤추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대선 이후로 과세를 미룰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의 청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세금 포퓰리즘에 굴복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거대 양당이 합심해서 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조세 정책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은 2030 세대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기성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다 또 부자 감세까지 해주면 재정 여력은 더 빠듯해지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C일보는 문제는 여야가 법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뚜렷한 명분 없이 과세 유예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이제 와서 유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야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매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2030 세대를 겨냥한 사실상의 감세 조치라는 말이 나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면 표심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새끼 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불지른 학대범을 강력 처벌하고 동물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평소 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주민 A씨가 밭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확인해 다가갔는데 처음엔 고양이 얼굴이 진흙으로 뒤덮인 줄 알았지만 살점이 녹은 모습을 보고 전남 목포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누군가 고양이를 손으로 잡고 토치로 얼굴 전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양이는 양쪽 안검과 코 부위 등이 녹아내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학대 동물 범죄자 신상공개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선 지난해 11월에도 화상을 입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단체는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목포 고양이 연합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만 5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송파구가 불연마을 작은 도서관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송파구 잠실칠동 새마을 문고가 불연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송파문화원 출입구로 이전해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불연마을 작은 도서관은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잠실 7동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주민은 누구나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송파구는 작은 도서관이 잠실 7동 주민들의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탄천 유수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중소형견 200평, 대형견 170평으로 총 370평 규모의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송파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장식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송파구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포동 불당제가 마포동민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참여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축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을 짓고 제를 지내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마포동민회관에서 마포동 불당제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동 불당제는 옛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에 조선시대 고종 때부터 화재 예방을 위해 봄과 가을에 불당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마포문화원과 마포동민회가 주관하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참석해 축사와 지역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화재 예방과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봉제를 거행하고 주민 화합회장이 열린 후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마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당구장이 개장했습니다. 이 개장식을 축하하기 위해 성산당구장 개장식이 열렸는데요. 준공에 들어간 성산당구장은 231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당구대 8대, 터치스크린 8대, 휠체어 충전기, 휴게실 등 편의시설까지 구비돼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2층에 위치한 성산당구장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성산당구장은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구립당구장입니다. 성산당구장 개장식 참석 인원은 50여 명으로 마포구청장, 시구의원, 체육회장, 당구연맹회장, 장애인 체육회, 노인회장, 수강생,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순서는 행사 안내를 시작으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와 생활체육과장의 경과 보고, 마포구청장과 주요 내빈의 인사말씀과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론 김가영, 조재호의 당구 시범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제45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하늘쉼터를 방문해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총 4,500개 규모의 봉안담 증설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 하늘쉼터가 추모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장사시설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김상돈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와 롯데건설 아우름 봉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현장을 찾았는데요. 참여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주민이 집수리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상호 협력 사항을 관계자들과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살펴본 갈미 한글공원, 청계 배드민턴장 개보수 사업 현장에서는 정비된 공원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공원 확장 사업에 대한 현황을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활동 홍보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대전시 청년활동 홍보기자단으로 활동할 청년기자를 모집합니다. 청년활동 홍보기자단은 대외적인 청년 행사는 물론 대전시 청년 정책이나 활동 등 다방면의 청년 관련 소식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청년 정책이나 문화, 활동 등에 관심이 있고 홍보, 소셜 네트워크 활동 등에 적극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청년 기자에게는 2022년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역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는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을 육성하고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 등 정책별 10개 과제, 3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 청년 정책의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지속 확대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 연합총회 등 대학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전시와 지역대학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우수한 출산 육아 정책의 효과로 9개월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6.7% 줄어든 2만 1,920명을 기록한 반면 광주시는 715명으로 전년 동기 638명보다 77명, 12.1%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 중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은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뛰어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출생 이슈는 지역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이 더 마음 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임신부의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10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2명보다 16명, 30.8% 감소한 36명으로 대구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072건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65건 감소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297건 발생해 7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배려 등 차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대책을 추진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 종점 노면 표시 등의 시설물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봉평면 공립 봉평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공립 봉평 어린이집 2층에 조성된 돌봄센터는 입소 정원이 30명 규모이며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상시 일시 돌봄, 급 간식 지원, 학습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사무실, 프로그램실, 보건실, 보드게임실, 조리실 등의 시설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 동안 돌봄 교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보다 안전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확대 가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약관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올해는 가스 상해 사고 사망과 가스 장애 사고 후유장해 등 전년 대비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에 대해 확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올해 추가된 보장 항목으로는요, 가스 사망과 가스 상해 사고 후유 장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최근 충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가금농장 4곳이 피해를 본 음성군은 최근 야생 조류에서도 바이러스를 확인했는데요. 이에 충북도가 방역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음성군 구망읍 6개 농장에서 발견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금류에서 나온 7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이자 음성에서 나온 4번째 감염입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8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음성 메추리 농장의 반경 3km 이내에 있고 6개 9만 2천여 마리를 사육해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천시 송악면, 도아리 용두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 단양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과 출입 통제,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생석회 도포와 농장 축사 소독 강화 등 소독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이상이 없는 6개는 조기에 출하에 나섰고 축산농가 방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치사율이 높고 예방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농가로 확산되면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합동수색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물망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경광등 등 임시시설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일까지 반경 3km 울타리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동부 양산 최대 공원인 웅상 센트럴파크의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휴식 공간은 물론 동부 양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웅상 센트럴파크는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주진동 산 63-1번지 일원에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해 총 555억 원을 들여 중앙광장과 물놀이장, 운동시설, 쉼터, 야외 공연장, 자연체험장 등을 포함한 공원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합니다. 웅상 센트럴파크가 준공되면 야외 무대와 잔디광장이 조성돼 문화행사는 물론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며 각종 운동시설과 산책로는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 도모와 여가 생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웅상 센트럴파크는 동부 양산의 최대 규모의 공원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양산의 수건 사업인 만큼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조성부지 인근에 위치한 웅상도서관, 3D 과학체험관과 연계돼 도심지 대단위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동부 양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포항시는 남구 감염병 관리센터를 건립해
최첨단 스마트형 상시 선별진료소로 운영하는데요. 간이 형태의 컨테이너 선별진료소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상시 선별진료가 가능한 남구 감염병 관리센터를 준공하고 26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총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보건소에 감염병 관리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센터는 전자동 스마트형 중앙제어 시스템은 물론 자동 환기 및 자동 소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검체실과 진료실, 의료 폐기물실 등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포항시는 최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더위와 장마, 혹한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 의심 환자와 접촉을 차단한 상태로 문진과 검체까지 이루어지도록 해 의료진이 보호복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남구 감염병 관리센터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는 선별 진료소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홍역, 결핵과 같은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감염관리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로가 누적된 보건소 대응 인력 등 의료진이 끝까지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드넓은 동해와 함께하는 포항.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 바다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도 포항시는 포항을 세계에 알릴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두 팔을 걷었는데요. 글로벌 낭만 포항을 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24일 포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포항 크루즈 산업 전략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하마오카 소이치 코스타 크루즈 한국 일본 지사장이 세계 크루즈 시장 동향과 크루즈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마이즈루 등 일본과 한국의 포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크루즈 동향과 포항 크루즈 발전 방향, 포항 크루즈 관광 진단과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후 토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크루즈 시장의 변화와 포항 관광지, 상품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포항은 올해 해양수산부 크루즈 기항지 홍보 홈페이지에 새로운 기항지로 추가돼 세계 크루즈 시장의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시는 크루즈 유치를 위해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트 세일즈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에서 시와 그림으로 본 여수의 문화재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야간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순신 광장에 100여 명이 참가해 여수 문화재와 관련된 옛 시와 현대적 그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술로 여수 문화재를 배우고 간직할 수 있는 예술 체험 키트와 온라인 야행 시화전이 개최됐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1층 선사고대관 내 백제실과 가야실 전면 개편 작업을 마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 전시품을 확대하고 유리와 조명 등을 교체해 전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전시 자료는 기존 354건 천여 점에서 725건 2221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목할 만한 유물로 부여 왕흥사지에서 나온 대형 장식기와 치미, 그리고 함안마리산 고분군에서 2015년에 출토된 등잔 등을 꼽았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멸종위기종 등 자생생물 8,000종을 담은 사진 2만 점과 동영상 430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자생생물 사진 및 동영상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저작권을 확보해 공유하는 자료인데요. 자료를 받을 때 간단한 설문 항목을 적은 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기준 유형에 따라 원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한 달간 한중 장애예술인 미술교류전 아워 스토리를 개최합니다.
제주도와 중국 산시성은 올해 초부터 장애 예술인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이번 전시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중 작가의 작품 40점을 선보입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갤러리 감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전시는 이달 말까지 스마트 아트 플랫폼 갤러리 360에서 가상현실 전시로 운영됩니다.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등으로 저온 화상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저온 화상은 고온에 의한 순간적 화상보다 깊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 증상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영유아나 노인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난방기기나 핫팩 사용 시 피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